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보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아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보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간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대한민국 만만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이 굳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늦가을 비가 온다 그러기도 하는데요. 네, 각자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서서 첫 번째 기착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습니다.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포들과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동포 만찬 간담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세계 속의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와 다시 수교를 맺은 후 올해 25주년을 맞이했다. 섬유, 봉제, 금융, 건설, 농업 분야에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12월에 발효되는 한 캄보디아 FTA, 이 FTA 협정으로 양국 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경제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포 여러분들의 덕분이다. 네, 우리 캄보디아 동포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제가 정론일침 6곡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고성국의 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판의 제목은 국면 전환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번주 지난주는 이태원 참사 국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태원 참사 국면이 조금씩 좀 정상적인 이 정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좌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도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됩니다. 옥석 잘 가려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옥인 줄 알고
애지중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뒷머리 때리는 돌이 돼 있더라. 이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고성국의 판에서 이 문제를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시부터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 하동의 쌍계사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겸 전국 아미고 본부장들 모임을 갔는데요. 11시에 바로 출발해야 쌍계사 저녁 공양 시간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계사로 이미 다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각별히 안전에 유념하셔서 편안하고 여유있게 쌍계사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론 1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찰청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희영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했다. 그리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올해 4월에 제정된 이른바 춤 허용 조례, 이 춤 허용 조례와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 제정됐으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용산구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또 좌파구청장이 있을 때 제정된 조례일 겁니다. 이 춤 허용 조례가 뭐냐면요, 용산구 구내에서는 객석에서도, 그러니까 음식점의 객석입니다. 객석에서도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용산구 차원의 조례 개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음주할 수 있는 음식점과 또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들이 다 이게 허가가 다르게 나잖아요. 그런데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허용한다고 하니 이태원 일대의 각종 음식점들이 전부 다 클럽 같은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또 영업하는 입장에서도 기왕에 구와 구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 줬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하게 구조례를 고쳐달라고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조례를 고쳤다면 그것의 전적인 책임은 구의회와 구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태원 일대를 그야말로 가무의 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용산구와 용산구 의회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는 이태원의 업주들이 대부분의 음식점을 클럽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음식점까지도 클럽처럼 운영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대거 유입됐을 것이다. 이게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원, 먼 원인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특수본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본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출국 금지시킨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해밀턴 호텔의 대표이사 이모 씨,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인데, 만약에 올 4월 제정된 춤 허용 조례라든지 또는
해밀턴 호텔과의 오랜 유착 관계 때문에 도로가 1.8m나 불법 점유되는 것을 과태료만 매기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구 용산구청장들이나 이런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한다면 이런 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신속히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또 서명운동인가. 이 좌파들이 궁하면 들고 나오는 게 거리투쟁과 서명운동입니다. 일단 좌판 벌려놓고 전국 주도권을 잡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좌파들의 상투적인 대정부 투쟁 방식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는 건데요. 이재명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랬어요. 제가 어제도 논평했습니다만 이것들 진짜 웃기는 자들이다. 아니, 국정조사를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국회 본회의 열어서, 지금 어차피 정기국회가 열려 있잖아요. 김진표 시켜서 강행하면 된다.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냥 두드려라. 그럼 국정조사 할 수 있다. 언제는 머릿수 가지고 안 밀어붙였냐.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 그런데 왜 이것들이 서명운동을 한답시고 이러냐. 국정조사는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지구들끼리 조사하겠다는 거니까. 다만 제가 좌파들이 정의당하고 손잡고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증인 채택해서 부르고 참고인 채택해서 부르더라도 뭐 일반인들은 뭐 불려서 나가는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장관, 차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이런 사람들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집권당이 합의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우리가 임할 수 없다. 차라리 처벌하라. 이렇게 불출석으로 대응하면 된다. 저것들 하라 그래라. 제가 이렇게까지 논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되는데 왜 이것들이 서명운동을 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겁이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자꾸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니 국민 여론을 우선 좀 조성하는데 좀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서명운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국면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이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거리에 나서가지고 각 지역구마다 나서가지고 역이나 백화점 앞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좌판 펴놓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국민 서명을 받습니다 이러면 마치 정부와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야당이 길거리에 나선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호도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맞아,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태원 참사 국면을 더 연장시키기가 좋은 수단 아니냐, 이런 얄팍한 계산을 이 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태원 참사 국면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 얄팍한 계산으로 저것들이 그냥 두드리면 되는 일을 굳이 국민 서명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면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하자고 그러고 또 아무도 막지 못하는 국정조사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이번 참사를 이용해 대장동 수사 국면을 회피하고 싶어서다. 이재명이는 추모를 위해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 했는데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다. 공식 추모 기간도 끝났다. 도대체 지금은 왜 영정사진이 필요한가? 또 상당수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진 공개하라, 이름 공개하라라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마치 세월호 추모 공간 같은 것을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태원 참사 국면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왜 이럴까? 이거 이재명이가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이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인데 또 재판 대상인데 어떻게든 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얄팍한 정략적 계산인 것 같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을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했다. 우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강행했고 또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이재명이가 기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이가 기소가 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도 고쳤다. 거기에다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 대표직까지 만들어줬다. 3중 4중의 방탄벽을 세웠다. 그래놓고도 이게 겁이 나서 이제는 이태원 참사까지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가 왜 이재명이가 저렇게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계속 악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조선일보에 이런 박은주 라이브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참사 사망자 157명. 제2의 세월호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문재인이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세월호 사건을 바닥에 깔고 한 말이었다. 이제 이 문재인의 말을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데 야당 행태를 잠깐만 들여다봐도 그것은 분명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당 관료를 지내고 당료를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양경숙이라는 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든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같은 이런 망언이 나오는 것은 애도 비즈니스 전문가인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애도 선점에 허를 찔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김어준이가 괴담을 양산하고 방송을 통해 좌파들한테 전략을 제시했다. 김어준이의 말은 이렇다. 책임을 묻지 않고 떠나보낼 수는 없다. 장례식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때처럼 장례식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말고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 이거 선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김어준이가 전략을 제시하자 그 후에 이 좌파 커뮤니티에 또 좌파 정치인들이 모두 한두 마디씩 하는데 진정한 애도는 분노하는 것이다.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자 이재명이가 달랑 그 흐름에 올라탔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제 외친 거가 뭐냐?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게 폐륜인가?
속셈을 감추고 희생자, 망자를 동원하는 거, 그거 폐륜이지 뭐냐. 이게 이 박은주 라이브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좌파들이 이렇게 유가족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정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일부 성공할 수 있어요. 희생자 유가족들 중에 이재명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뼛속까지 좌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일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족들이 분열되죠. 맞아. 이런 공개, 신원 공개, 사진 공개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유가족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다수 유가족들은 우리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겠다. 사진 공개, 이름 공개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유가족들 중에 일부와 다른 일부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좌파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치꾼들은 윤석열 퇴진 집회형 관광버스 대절에 분주해질 것이다. 판이 벌어졌으니 이 좌파 이 선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 상황을 이 박은주 본부장은 환멸의 바다라고 썼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의 손을 잡고 이 정치 환멸, 정쟁 환멸의 바다를 건너가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치 환멸을 조장하는 이재명과 좌파들에게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철퇴를 내려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좌파들이 어떻게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참사 직후부터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미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대장동과 그 밖에 여러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곧 감옥에 갈 위험에 처한 이재명이를 보호하고 이재명 사법 국면을, 이재명 사법 심판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하는 좌파들의 얄팍한 정략적 노림수 때문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좌파들, 이 좌파 빨대들이 빨대 꽂을 또 하나의 호재라고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 울산 울진 지역구 의원입니다. 서범수 의원이 이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 세월호 지원비가 실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경기도 안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것을 공개한 겁니다. 제가 이 좌파들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뿐만 아니라 야, 이것도 우리가 먹을 빨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 지금 이 세월호가 어떻게 이 좌파들의 빨대에 악용됐는지를 이 서범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정말 진저리 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과 경기도
예, 경기도. 이재명이가 있었을 때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한 짓이죠. 세월호 희생자 추모 그리고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월호 피해 지원비라고 하는 것을 세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이게 모두 110억 정도 되는데요. 6년 동안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총 110억 원의 예산을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로 썼습니다. 6년 동안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피해 지원비 110억 중에 소범수 의원이 대략 분석한 바에 따르면 30%에서 40% 정도가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였다는 겁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비니까 어쨌든 세월호로 인해서 피해받은 유가족들한테 사용이 됐어야 돼요. 또 세월호로 인한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 관련자들한테 이게 지원됐었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110억 중에 3, 40%니까 110억 중에 한 3, 40억 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준 이 지원비가 세월호와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다수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도대체 무슨 돈을 어디에 썼길래 이러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8년에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타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김정은 신년사 등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를 공부하는 세미나를 연 겁니다. 이 세미나 커리큘럼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마르크스 역사발전 5단계 등도 이 세미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산청년에 그동안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했다. 4대강 삽질을 반대했다 하는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이 세미나 참가자들한테 소개하는 차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서 어쨌든 국민 혈세 챙겨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산청년회 2천만 원 사업비 중에 390만 원 2천만 원 중에 390만 원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 되네요. 제주도 2박 3일 놀러 갔다 왔답니다. 또 안산시는 이 제주도 좋아서 이 사업비 2천만 원과는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500만 원으로 뭘 했냐?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상영하고 북한 식량의 자급률이 90%나 된다는 식의 북한 홍보 교육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 강좌에 참가했는데 이들에게 제시된 참고 서적은 수령국가,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 사상,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 등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사파 공산당 양육하는데 국민 혈세가 세월호를 빙자해서 지급된 겁니다. 또 이 안산청년회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플래카드 현수막이었냐? 평양 갈래? 이런 슬로건이 쓰여진 현수막이었다고 합니다. 평양 갈래? 이 안산청년회는
이런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고 하면서 관련 사진까지 증빙 자료로 찍어가지고 사업비 지출 내역 보고서에 우리는 이렇게 사업했다, 이렇게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비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안산 청년에는 뭐 광우병 때부터 혁혁한 투쟁 성과를 냈다고 지것들이 대놓고 자랑하는 단체니까 이름께나 있었던 꽤 역사가 오래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 청년의 수준도 못 되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검색이 나오지도 않는 이런 소규모의 수많은 단체들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세월호 사업비를 받아냈는데, 이 단체들은 이 사업비를 다가 활동, 지그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과자 먹는 데 썼고, 전국 각지를 수차례 여행한 것도 사업 평가 보고서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이 안산시에 있는 한 예술단체는 비빌언덕 찾기라는 사업명으로 비빌언덕 찾기 1,100만 원을 교부받아서 5명이 이 비빌언덕 찾기에 속해 있는 이 예술가 5명인 모양인데, 뭐 무슨 예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5명이 뭘 했냐, 이 돈 가지고 전주 한옥마을 놀러 갔다 오고, 신안 염전과 박물관 놀러 갔다 오고, 제부도에 놀러 갔다 오고,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제부도, 제주도. 제부도는 안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게 뭐 따로 돈 갖고 놀러 가야 될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부도도 놀러 갔다 왔답니다. 그러면서 현장 체험을 했다고 보고서에 썼다고 합니다. 또 단체 이름이 좀 길어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라는 이 사업명으로 1,000만 원을 타낸 단체가 있는데, 이 1,000만 원으로 이 단체는 뭘 했냐? 여름 성수기에 말이죠. 방도 잡기 어려울 때인데 대부도, 그 제부도 옆에 또 대부도예요. 대부도에 요즘 풀 펜션이라고 유행하잖아요. 수영장에 딸린 펜션. 이걸 그 애들하고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그게 세월호 지원 사업비 내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월호 유족인가 싶어서 확인했더니 세월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이 됐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워크숍이라는 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1,580만 원을 안산시로부터 받았는데,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워크숍. 그런데 1,000만 원은 지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나머지 500만 원은 아예 지출 내역을 제출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업이 없었으니까 제출을 못했겠죠. 그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야, 해도 너무한다, 이거 횡령 아니냐 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출한 사업 내역은 또 이렇습니다. 필라테스 했다, 토크 강좌를 했다, 대부도 여행을 했다. 이게 세월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월호를 빙자해서 돈 타내서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들은 관광지에서, 이 좌파들이 수영장을 좋아하는 모양이네. 풀 펜션 2박 숙박비로 160만 원 쓰고 카페 사용료로 80만 원을 지출했답니다. 그야말로 호합한 여행, 탱자 하는 여행들을 다녔습니다. 세월호 지원비를 타가지고. 또 다른 단체는 1,9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청소년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문 제작 사업을 했답니다. 이 가운데 930여만 원을 인쇄 홍보하는 일을 맡겼는데, 어느 회사에 맡겼냐? 이 단체의 이 대표의 배우자한테 맡겼답니다. 부부가 짜고 쳤네요. 이 인쇄물이니까 인쇄 분량 청구가 있었을 텐데 500부 청구했는데 실제 인쇄량은 300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200부 땡 띵겨 먹었네 그러면. 그 와중에. 이게 조국이가 자꾸 연상이 되네. 띵겨 먹는 선수. 안산시청에 또 이 업무를 주로 주관했을 직원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세월호 사업비를 여러 단체한테 나눠줬을 텐데 그 단체들로부터 초빙 강사 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료랍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사례비를 챙겼다는데 이 직원이 가서 한 얘기는 뭐냐? 간단한 사진, 영상 제작 강의를 했답니다. 안산 지역, 이게 세월호 참사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이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산 지역의 한 아파트 단체는 945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것도 세월호 지원비로 교부받은 거예요. 2018년에 월드컵 스웨덴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스웨덴 간에 월드컵전이 있었는데 이때 응원 행사에 300만 원, 작은 음악회,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무료 제공에 이 돈을 썼답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하긴 하죠. 요즘 뭐 문무민가 뭐 층간소음 없애는 슬리퍼 선전들 많이 하던데 아파트 단체니까 야 우리 층간소음 이거 소리 안 나는 슬리퍼 있다는데 사서 나눠주자. 누군가가 발의해서 한 모양인데 좋아요. 층간소음 방지 지원비를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세월호 지원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구들끼리 이렇게 나눠 신고 다닙니까? 한 커피 소모임, 요새 바리스타 같은 모임들이 많잖아요. 한 커피 소모임 200만 원을 받았답니다. 200만 원을 받고 이 돈을 받은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10명 모아놓고 바리스타 교육하면서 160만 원 썼답니다. 이게 세월호랑 무슨 관계가 있지? 참. 또 다른 이 모임은 2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이에요. 단돈 200만 원이라도 못 받으면 바보 취급 받았던 것 같아요. 야 6년간 110억을 풀어. 근데 너 200만 원도 못 챙겨?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른 단체는 2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9명이 무슨 모임 만들어서 받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200만 원 받아서 어디다 썼냐? 동네 공원 2번 산책했답니다. 동네 공원. 그리고 휴대폰 사진 촬영도 했답니다. 공원 산책하면서. 이걸 지출 내역 보고서라고 제출한 단체도 있어요. 664만 원을 받아서 어떤 단체는 664만 원을 받아서 그 분리 쓰레기 하는 거 있죠. 쓰레기 봉투 100만 원어치를 사서 서로 나눠 가진 단체도 있답니다. 440만 원을 받아서 건강 다이어트 강좌를 듣는 데 쓰고 그리고 안산 천변을 걷고 운동했던 단체도 있답니다. 이렇게 사업했다고 보고서를 올렸으니까 아는 거죠. 제가 왜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면서 세월호 빨대를 같이 얘기했냐. 이제 아시겠죠. 세월호 참사는 정말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기에 온갖 좌파 단체들이 빨대를 꽂고 세월호 빙자해서 이렇게 기생충들처럼 살았어요. 이태원 참사 참으로 가슴 아픈 국가적 참사입니다. 근데 좌파들이 이걸 가지고 제2의 세월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빨대 꽂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다. 실제로는 제가 젊었을 때 감옥살이 한 2년 했잖아요. 그 감옥에서 제가 참 도둑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좀도둑들도 많고 또 제법 큰 도둑들도 몇 있었어요.
그 큰 도둑들, 뭐 조세영이 같은 대도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 집도 털고 집털이를 주로 했는데, 뭐 국회의원 집도 털고 장관 집도 털고 그랬어요. 그 제가 그때는 뭐 아주 젊을 때니까, 야, 대기업 집은 집안이 진짜 뭘 어떻게 돼 있을까? 금이라도 발라놨을까? 뭐 그런 호기심이 일어가지고 그 큰 도둑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대기업 회장 집은 들어가 보니까 어떻더냐? 장관 집은 들어가 보니까 어떻더냐? 그 제가 정말 대답을 듣고 아주 실망 그런 실망이 없었어요. 이 큰 도둑이라는 자가 말이에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 박사님, 교수님.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교수하다가 감옥을 가서 일반 도둑놈들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아이, 교수님. 아이, 저는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현관문, 금고문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말 듣고 제가 실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직업정신에, 직업의식에 투철한 도둑놈이네. 아니, 거기에 훔칠 수 없는 수억 원짜리 그 큰 무슨 저 돌이 있고 수억 원짜리 무슨 호화 가구가 있은들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 도둑놈한테는 다이아몬드 반지나 현금밖에 눈에 띄는 게 없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여냐, 현관문 어떻게 여냐, 금고 어떻게 여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좌파들이 말이에요. 특히 이 빨대 꽂고 평생 기생충처럼 살아온 좌파들, 이 좌파들이 세월호 자체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태원 참사 그 자체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야, 이거 먹을거리네. 야, 이거 빨대 꽂을 만한 사건이네. 그 수사 그 드라마 보면 그 CSI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그 곤충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범죄 의학하는 이 곤충 전문가들이 이 시신이 사망한 지 몇 시간 됐다, 며칠 됐다고 추정할 때 그 어떻게 알고 나타나는지 그 쇠파리, 녹색 쇠파리 뭐 이런 것들에 알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이 쇠파리들은 찾아오는 거거든. 동물적 본능으로 찾아오는 거거든. 평생 빨대 꽂고 기생충으로 살아온 이 좌파들은 돈 냄새 맡는데 귀재들이에요. 그게 참사건 얼마나 아픈 사연이건 유가족들의 시금의 심정이 어떻건 그런 건 이자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내가 빨대 꽂을 만한 거리냐 아니냐,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자들이 말이에요. 이자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라 그러면서 어떻게 내 빨대 한번 꽂아볼까. 이 토요일 아침 좋은 휴일 아침에 제가 이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이 기생충들 얘기를 해서 좋은 아침을 제가 망쳐버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정말 부끄러운 민낯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좌파들이 이런 천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당이 혼란스럽다. 이거 정리하고 가자. 홍준표가 오랜만에 맞는 말 했네요. 홍준표 시장이 온갖 잡동사니들이 준동을 하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비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정강정책 다시 고쳐서 당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이 잡동사니들을 조속히 정리하는 일이다. 정진석이한테 야단치면서 주문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미래통합당 같은 당명을 갖다 바꾸고
당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도 않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당에 유입되고, 그리고 막천으로 총선 참패한 후에는 적반하장격으로 당의 주역들을 내쫓고 지나가던 거지들 끌고 들어와서 이 거지들이 주인 행세하는 당을 만들었다. 듣도 보도 못한 기본소득까지 당의 정강정책에 끼워 넣으면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총선 대참패 후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서 당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흔들어댔는지 기억하시죠? 지금 당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 정당이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인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준동을 하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특히 얼치기 좌파들이 중도 보수 운운하면서 이 당의 빌부터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거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을 이제 정리하자.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4월이라는 시의 절규는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모든 껍데기들은 다 가라 그랬어요. 잡동사니들 정리해야 당이 바로 삽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는 전당대회입니다. 이걸 제대로 준비하기만 해도 벅찰 텐데, 정진석이 왜 자꾸 개인 욕심 차리고 제대로 전당 준비는 안 하는 건지. 이러다가 뭐 정진석이도 저런 잡동사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을 잡고 있으니 최소한 자신의 역할은 좀 하고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 잡동사니 중에 하나 수준으로 놀고 있으니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부의 적부터 척결해야 됩니다. 내부의 적을 그냥 놔두고 좌파들과 백날 싸워봤자 막판에 등에 칼 찔리고 옆구리에 칼 맞고 쓰러집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이게 어떻게 같은 정부기관이냐. 자, 원희룡 장관이 오봉역에서 철도 코레일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코레일이 도대체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코레일을 질타했어요. 그러자 이 좌파들이 말이죠,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냐,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원희룡 장관을 공격해 댔습니다. 허영이라고 춘천 좌파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자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원희룡 장관을 공격을 하는데, 책임에서, 장관님 차관님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수술에 대한 얘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또 이 국토위 상임위원장 김민기라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정부기관끼리 불송 싸나운 답변하시면 국민께 민망하다, 모든 사고가 사장 바꾸면 다 해결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또 원장관 원희룡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좌파들의 공격에 대해서 원희룡은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철도공사 노사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 철도공사의 노와 사 모두가 다 문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 좌파의 김민기라는 자의 이 얘기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고 지금 코레일 사장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뭐 너희들끼리 그러냐. 이런 얘기거든요. 에이,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자, 문재인이가 이것이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은 이 자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자 대신에 이것이라고 할 생각이에요. 문재인 이것이 말이에요.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저기에다가 알을 박아놨어요. 시한폭탄들을 심어놓은 겁니다. 알을 박아놨어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영이라는 알, 방송심의위원회 정연주라는 알, 코레일의 나희승이라는 알,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이라는 알을 다 갖다 박아놨어요. 자, 이것들 윤석열 정부의 정부기관장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국민 여러분?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있는 자들 같이 보입니까? 이것들은 김정은한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자고,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자고, 민주노총, 언노련 이런 데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정부기관장들입니까? 겉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장들을 맡고 있으니까 같은 정부기관끼리 왜 이래? 라고 좌파들이 공격을 하면 형식 논리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문재인이가 내려보낸 알박기로 버티고 있으면서 임기를 내세우고 버티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상의 파업, 사실상의 태업, 사실상의 항명, 사실상의 저항,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사장 하나 바뀐다고 코레일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사장을 안 바꾸면 해결됩니까? 사장부터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관장의 제일 높은 리더가 안 바뀌는데 무슨 수로 그 아래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이승이부터 파면을 해야 코레일 혁신이 시작되는 거지. 좌파들이 지금 원희룡이 과연 코레일을 또는 국가철도공단을 어떻게 혁신하는가 잘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박기 해놨지. 또 자기들 편인 민노총 산하 노조가 버티고 있지. 네가 장관이면 장관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한번 해봐. 이거는 우리 자유파가 정권은 잡았으나 대통령은 바꿨으나 아직 전체적으로 행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과연 해낼 수 있느냐? 뭐 원희룡이 무슨 사법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까? 강제수사권이 있습니까? 오로지 있는 거는 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감찰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내세우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수만 명에 이르는 강력한 노조가 버티고 있고 그 뒤에 100만 민노총이 버티고 있어요. 과연 이 싸움을 어떻게 원희룡이 제대로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제대로 해서 코레일 사장 파면하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파면하고 좌파 정권 하에서 짬짬이로 만들어졌던 황당한 노사개혁 파기하고 원희룡의 말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바꿔서 철도를 좌파들과 좌파 노조한테서 다시 빼앗아 와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냐? 철도야말로 가장 안전한 국민의 이 수송수단,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그 명성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 줄 거냐? 이거는 원희룡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자유우파 세력과 좌파들의 버티기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희룡의 철도 개혁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논평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